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대출 원리금 상환 능력별로 이제 대출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이제 발표됐으니까 자산시장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제 상환 능력별로 이제 대출금 한도를 정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2억 원 이상 대출을 할 경우에 그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연봉의 40%를 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봉이 1억 원이면 최대 한도가 4천만 원이라는 거죠. 원리금 합해가지고 그 4천만 원 정도가 나오면 그 분할 상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신용 같은 경우에는 그 아마 분할 상환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아마 4천만 원 이상은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제2금융권은 또 50%로 제한하는데, 그러면 1금융권에 40% 받고 2금융권에 50% 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해보면 90% 돼버리니까 뭐 정부 차원에서 제한을 할 이유가 없죠. 아무 의미도 없고요. 근데 이제 왜 갑자기 이 그 강수를 꺼내 들었느냐? 원래는 이 제도를 좀 천천히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앞당겼단 말이에요. 이 제도 시행 시기를. 기준금리도 미국은 인상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또 인상을 하기 시작했고, 또 한 차례 연내에 한 번 더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이제 정했잖아요. 물론 시장금리 범위 내에서 하니까 이미 은행은 대출금리 인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또 시장금리는 추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 시장금리는 상승하게 돼 있고, 또 거기다 가상금리도 붙게 돼 있습니다. 고객별로 그 대출금 상환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상금리도 이제 정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상금리가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금리라는 어떤 그 실질소득 감소지요. 금리가 올라가도 대출 고객 입장에서는 이자를 월 뭐 100만 원 내다가 200만 원 낸다 하면 그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금리가 그 정도로 올라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물가 상승이라는 또 요소가 있기 때문에, 특히 뭐 물가 상승은 5%라고 하지만은 유가는 거의 40% 50% 올랐잖아요. 작년 대비. 그러니까 석유 관련 비용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가가 오르고 석탄 가격 오르면 전기세도 올라가잖아요. 전기 사용 요금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그 실질소득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금리 인상은 그야말로 별거 아닌데, 사실상 이 금리 전문가고 경제 패널이라면 지난 3월에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줬어야 돼요. 금리가 상승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한 것이 지금에 와서 보면 여러분들이 자산시장이 그 장기간 조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돈의 이동이 발생하잖아요. 자산시장에서. 요즘 은행주 많이 올랐을 거예요. 미국을 비롯해서 뭐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행 주식이 올랐을 거예요. 그 돈 흐름이 바뀐다는 거죠. 지금까지 성장주 중심에서, 그러니까 성장이 언제 할지도 모르는 주식이 주가만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자면 미래가 불투명해지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성장주에서 그 은행주 중심으로 돈이 이동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장기간 조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물려버렸다는 거지. 성장주 주식에 들어가가 물려버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 조정 국면이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마치 그 우리나라가 이상한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경기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한국은 왜 이러냐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미국은 2년 단위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 한 번 주식을 매수하면
제대로 안 파니까 물리는 금액이 작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 회전 속도가 증권시장 내에서 빠르니까 미국은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는 빈번하게 매매하고 증권 전문가들이 빈번한 매매를 유도하잖아요. 매일 이 종목 좋다 저 종목 좋다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하면 그 지식이 그 많지 않은 시청자들은 그 현혹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장기 주가 지수 조정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아마 추가적인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출금 한도까지 그러면 줄이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중 유동성은 은행으로 흡수되고 있어요. 우선은 그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기업들이 더 많은 달러를 은행에 집어넣어야, 더 많은 원화를 은행에 집어넣어야 달러로 환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중 유동성 감소 요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못한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안 한 거지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시중 유동성은 줄고 있는데, 그 물론 이제 대출금은 늘어날 수 있죠.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빌려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원자재는 구입을 해고. 그러면 M2는 증가하는데 돈은 안 돌아간다는 거죠. 빌려가지고 또 그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돈이 외국으로 빠지나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화폐 유통 속도도 둔화되고, 그런 복잡한 과정이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주식 시장이 3월부터 어떻게 보면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은 이제 지식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구체적이고 이런 그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그 패널들 얘기를 듣지 않고 그냥 기준금리 얘기만 하는데 그 신경을 곤두세우다 보니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당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환율이 올라가면서 또 외환 예금이지, 그렇죠? 외화 예금이 증가하잖아요. 이 또한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자금 시장은 3월부터 환율 상승, 시장금리 상승, 물가 상승이라는 트리플 악재 때문에 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사실상 은행으로 흡수되고 있다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고 그냥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만 한 거예요. 돈이 안 도는 얘기, 또 고객이 뭐 가게지요. 가게고 또 여러분들이 시청자들이 그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과정이 지난 3월부터 진행됐다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면 결국은 휘발유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차량 유지비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자 오르면 또 이자가 더 많이 증가하잖아요. 그 돈도 은행으로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정부에 대한 그 해석 능력이라든지 또 경제 패널들이나 정권 패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는 자금 시장의 경색 현상이랄까 할까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무도 모르죠. 경제학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을 기술하고 있지 않거든요.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야 마치 그 긴축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것도 똑같은 건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 방법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암기식 교육이나 어떻게 보면 비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현실은 뭐 시중은행 이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도 이제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과거 60%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만기가 들어오는 대출 원리금은 원금은 그죠? 10 내지 20% 상한을 요구할 거예요. 제가 앞 시간에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은행도 살아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그 금융위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가계부채발 금융위가 될 텐데, 지금 제가 출판 중에 있는 책에서는 과거 우리의 위기가 외환위기,
아니면 기업의 위기에서 시작됐다면 다음에 발생할 위기는 가계발 위기가 될 거다. 한국은 다른 나라는 뭐 원인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 인식을 못한 거예요. 우선 주가 오르니까 빌리가 한 거고, 우선 부동산 가격 오르니까 빌리가 한 거예요. 쉽게 하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다가 보니 이제는 부메랑이 돼 가지고 자기 목을 째어오는 그런 시기가 이제 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 하면 이제 자산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시장금리 상승 자체가 실질소득 감소 요인이에요. 더 많은 이자 부담을 해야 되니까. 또 원자재 가격 상승 자체가 그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자금시장 경색 원인이에요. 또 물가 상승 자체가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주가 상승, 눈앞에 보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투자 손실이 이제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는 실질 소득과 이자 부담 감소와 함께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기니까 아직까지 아파트 시장에서 팽팽을 합니다. 올라간다는 논리, 뭐 문제 없다는 논리, 빠지더라도 10% 정도만 빠질 거라는 그런 주장, 그런 얘기 있고, 또 뭐 아파트 가격 폭락론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또 너무 과장을 해가지고 폭락을 피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여기서 오늘 제가 오늘 얘기한 것을 요약 정리하면, 결국 주식시장도 장기간 조정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저는 조금 지수가 하향 조정하는 되는 쪽으로, 벌써 3,400까지 갔던 게 3,000선에 초반에 있잖아요. 그러면 2천 한 900, 800까지 또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전반적인, 그래서 자산 시장의 하향 조정, 쉽게 하면 높은 쪽으로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하향 평준화가 일어난다. 주식 시장이든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든.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다들 정권 전문가들이니까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요. 그러나 포유 한일연구소는 중립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올바른 얘기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정보를 가지고 놓은 이유는 자산시장 조정이, 그러니까 주식시장 조정이 장기화될 거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조정은 장기간에 이제 시작됐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